네, 반갑습니다. KMC 오진영 부사장입니다. 오늘은 ESG 경영과 이 팩토리의 관련성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먼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경제 쪽에서는 이 흰색이 맞는 거죠, 백조. 그렇지만 검은 백조가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빗대어서 나타나기는 어렵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악재, 이런 걸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를 그린스완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린은 생태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에서 발생된 것이고 대규모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스완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그린스완처럼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지금 기후변화, 이제 기후변화란 말도 좀 이상하죠. 기후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대규모 산불이 있었고 3주 연속 태풍이 불었고 이상 고온에다 작년은 저희 그 장마가 54일이 이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기후변화가 이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모두가 책임지는 건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국제사회가 이제는 코로나19라는 그린스완이 등장해서 등짝을 한 대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고, 그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 게 먼저 EU가 되겠습니다. EU가 1조 유로를 투입해서 그린 딜 정책, 왜 그린 뉴딜이 아니고 그린 딜이냐 그러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린 딜이고, 2019년 말에 집행부가 새로 출발하면서 기후환경 비상사태 선언하고 4가지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물론 탄소 배출 목표나 조정을 하고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것도 있겠지만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서 유럽 내 행동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의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그 기후 대응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거의 미국도 같이 그런 흐름에 그 궤도를 맞추고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주행을 했었어요. 석탄업계 회생을 공약을 해서 막판 뒤집기를 해서 당선된 다음에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코로나 빌미를 해서 환경 규제를 오히려 더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환경 규제 못 지킨다 그러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오히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더 완화해 줬는데, 바이든이 내건 거는 에너지 공약을 하면서 바이든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EU는 1조 유로를 하지만 미국은 2조 달러를 투입해서 넷째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강력한 미국도 같이 탄소 국경세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모든 국가를 이제는 환경 문제를 경제 문제로화해서 참여를 독려시키겠다. 근데 또 한 가지 맥락에서는 국가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게 RE100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로 해서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쓰겠다. 근데 애플이나 BMW나 이런 구글이나 글로벌 컴퍼니들이 자기들이 100%를 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나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삼성전자는 아직 RE100에 가입 안 되고 있지만 대만의 TSMC는 이미 가입되어 있고 해서 애플에 납품하려면 RE100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글로벌 기업이 이것도 자기들이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납품업체에게도 요구를 하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국판 뉴딜 중에 그린 뉴딜이 오히려 더 크게 자리 잡게 됐어요. 맨 처음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만 있었는데 그린 뉴딜이 오히려 더 큰 몫으로 등장을 하게 됐고, 이 3가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구차스러웠던 게 뭐냐면, 처음 그린 뉴딜 발표하면서 앞으로 장차 넷째로 탄소 중립 사회도 지향하겠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국제 표준에서는 2050년까지 0.5도로 유지하지 않으면 지구는 환경 끝이라 그래서 2050년까지 넷째로로 가야 된다는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로드맵 제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은 35% 이상이 재생에너지 쓰고 있고 우리는 5% 수준이에요. 우리는 석탄 아직도 40%대입니다. 그러니까 EU나 미국이 뭐 1조 달러, 1조 유로, 2조 달러 이렇게 투입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는 달랑 160조 중에 한 57조 정도를 여기다, 75조 정도를 여기다 투입해서
넷제로를 2050년까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지만 지금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년 내에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OECD 국가는 한국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목표도 적을 뿐이 아니라 여기 왼쪽 그래프 보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한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 아직도 수출하고 정신 나갔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20년 이것도 슬그머니 폐지하고 뒤로 밀어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작년 10월 28일 날 대통령이 탄소 중립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버티고 있었는데 중국 시진핑이 유엔에 가서 우리는 10년만 더 시간을 달라.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그랬고, 스가가, 아베 다음에 스가가 되면서 스가가 우리보다 3일 먼저 탄소 중립 선언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제는 탄소 중립을 못 이룬, 저걸 선언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져서 우리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엄청난 지금 허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작년 연말에 발표된 전력수급 계획 보면은 원자력은 유지를 하되 석탄을 반으로 줄이고 신재생이나 이런 그 LNG를 늘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정권 끝나고 다음 정권 앞으로 30년 동안 6번의 정권이 만약 5년씩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든 정책이 우선해서 아마 그래서 이제는 탄소 전쟁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할 정도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할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그 환경적인 배경을 놓고 지금 왜 ESG가 모든 산업계에서 이슈인가 하면은 올해 초 경제 최대 이슈 그러면 디지털 혁신하고 ESG입니다. 우리 이팩토리도 마찬가지 디지털 혁신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ESG는 뭐냐? 잘 아시겠지만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에 앞자랐던 ESG입니다. 근데 ESG의 기원을 보면 먼저 1987년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브룬트란트라는 노르웨이 수상이 지속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원과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다시 말하면 미래 세대 걸 뺏거나 그걸 잠식하지 않으면서 현재 수요를 충족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도 수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GRI, 글로벌 레포팅 이니셔티브에서는 앞으로 모든 세계 그 기관이나 기업이나 이런 기준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써라. 이런 걸 이제 의무화시킨 거죠. 근데 사실 이 ESG의 스타트점 보면 2006년에 UNPRI라고 해서 책임 투자 원칙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계가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세계의 글로벌 자산들이 좀 책임 투자, 다시 말하면 윤리적 규범에 벗어난 기업에게는 투자를 하지 말자. 이게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이후에 반전인권 환경운동 등이 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되면서 ES 투자 형태로 발전했어요. 지금은 세계 모든 대표적인 투자사는 전부 책임 투자 원칙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블랙락이라는, 여기는 뭐 몇천 조가 아니라 1경 정도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블랙락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대기업의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랙락의 회장이 레리 핑크가 이제 서한을 보내는데 탄소 중립 목표로 해서 30년간 기업 전략의 노계 공개라.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모든 국가가 30년에 넷제로로 간다 그러지만 기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향후 30년 내 기업 전략에 그걸 녹여서 공개해라. ESG의 성과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고, 앞으로 매출액 25%를 석탄 발전을 통해 거두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세계의 가장 큰 돈줄을 갖고 있는 쪽에서 ESG에 위반되면 이제는 투자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투자사들이 ESG 펀드를 엄청나게 띄우고 이쪽으로 강조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ESG를 강조하냐 하면 갑자기 지구의 환경, 미래를 고민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이 투자사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의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리스크가 큰 게 뭐냐면 환경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앨런 사태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는 일이 생기거나 오너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한 방에 훅 가는 기업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장기 투자하는 투자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는 ESG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결국은 ESG 돈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구 환경 문제, 국제적인 트렌드와
이 투자사들의 어떤 목적이 일치가 돼서 이제는 ESG가 기업에게 엄청난 그 요구 조건으로 기업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ESG 규제가 강화되고 뭐 기업 평가에 반영을 하고 고객들도 이제는 착한 소비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유럽연합은 500인 이상 기업은 전부 다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상장자산을 공개하게 되는데 한국도 25년까지는 자산 2조 원 이상 30년서부터 모든 상장사가 ESG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트렌드는 미국의 전경련 같은 조직인데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갑자기 2019년에 글로벌 최대 기업의 CEO들 180명에서 서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주주 자본주의,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회사라고 자기들이 큰 소리 쳤었는데 이제는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겠다. 그래서 고객, 직원, 납품업체, 커뮤니티 이런 환경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주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이윤 추구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의 존재 목적을 대전하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 밸류를 우리가 올리려면 고객이 커스터머 밸류와 우리 직원들 피플 밸류 그러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코노미 밸류가 올라가야 되지만 갑자기 강력한 지렛대 하나가 등장합니다. 소셜 밸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이 올라가야지만 비즈니스 밸류가 올라가는 세계가 돼서 ESG가 클로즈업 된 것은 이 소셜 밸류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기업들이 했던 CSR 활동과 ESG의 차이점 뭐냐면 CSR은 그냥 하면 좋고 평판에 도움이 되지만 ESG를 안 하면 재무 안전성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CSR은 자의적이고 비용적이라는 관점 보면 ESG는 의무적이고 위협이다. 근데 그러면 스마트 이팩토리와는 어떤 연계가 있냐 그러면 SK 같은 경우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창출하자. 그래서 착하게 돈을 벌라고 시장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각사 경영평가에 50대 50으로 반영합니다. 이걸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경제적 가치 50점, 사회적 가치 50점 가지고 CEO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식까지 전부 예시를 해서 돈은 얼마나 벌었대, 사회적 가치는 이런 항목을 계산해서 돈으로 표시해라. 그래서 예를 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18, 19, 20년 동안에 우리가 간접 기여 성과는 얼마, 사회적 사회 성과 이렇게 쭉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면 비즈니스 사회 성과라다 보면은 환경, 공정에서는 오히려 탄소를 배출해서 더 마이너스를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 상쇄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팩토리는 저는 이 환경 공정과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이 그린워싱이라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무늬만 천사표고 환경을 간다 그러면서 그걸 검증할 방법도 없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린워싱 더 이상 안 속는다 그래서 요즘 요구되는 게 에코 모니터링입니다. 모든 전력이나 탄소 배출이나 모든 것에 센싱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인 팩트를 가지고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발표를 해라.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팩토리 회원사 여러분들하고는 이 에코센싱 쪽에서 여러분들 역할이 점점 커질 거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RE100이라고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육상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그래서 균등화 발전 비용이 우리는 경쟁이 높다. 왜냐하면 그동안 발전을 많이 안 해서. 그래서 이게 연료비, 운전비, 탄소 가격, 투자비 다 포함하면 일본이 제일 높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 정도인데 현재 2배 정도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우리가 낮은 효율을 보고 있는데 현재는 16% 정도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은데 앞으로 2030년에는 오히려 석탄보다 30%가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후 이야기고요.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로 대체하려면 먼저 에너지 세이빙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 세이빙과 관련된 우리 팩토리 관련돼선 이미 스마트 팩토리 각종 거기에 이미 에너지 세이빙 툴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먼저 에너지 누수를 먼저 막고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대체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만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우리가 FEMS, 팩토리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BEMS라고 그러죠.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처럼 기존에 우리가 각종 효율한 생산성 향상, 품질 관리 이런 쪽에 많은 이팩토리가 관여를 했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세이빙 쪽에, 에너지 모니터링 쪽에 저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미 에드벌린이 크게 ESG가 떠 있고 모든 기업은 이제는 의무 방어전으로 이 숙제를 앞으로 30년 동안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이팩토리도 앞으로 포커스가 점점 이런 에너지의 모니터링과 세이빙 쪽으로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